1990년대까지 일본군 위안부는 종군 위안부나 정신대로 불리워져 왔습니다.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서에서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지금 한국 내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명칭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용어에 담겨진 의미 때문입니다. 종군 위안부의 종군은 종군 기자, 종군 간호사처럼 자발적으로 군을 따랐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 가혹하게 착취당한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신대는 근로정신대와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으므로 그 둘을 구분짓기가 힘들게 됩니다. 일본군 성노예의 참상을 숨기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11월 17일 국무회의 안건심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성윤모 산자부 장관의 용어 사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산자부 장관의 보고 속에 지역화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공식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적합하지 않는 용어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일본 극우들이나 하는 비열한 짓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기정님 그리고 호구맨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정입니다. 호구맨입니다. 저는 블랙하우 PC입니다. 날씨가 꾸르무리하네요. 11월인데 비가 온다 그래 우산 갖고 왔는데 또 비는 안 오네요. 잠깐 오다 말다 예. 아마 우리 녹음 끝나면 또 올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수목 비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다시 영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하가 된다고요? 예. 오. 한동안 좀 하기가 좀 쉬워질 때가 됐죠. 그러니까 10월을 한 하순경에 살짝 쌀쌀했다가 한동안 또 포근해가지고 날씨가 이러냐 그랬는데 겨울같이 되려나 보네요. 네, 겨울은 때 되면 결국은 오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운 게 또 추우면 추운 대로 걱정이고 그렇죠. 네. 춥고 건조한 날씨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력이 더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녹음 날짜 오늘 기준으로 지금 313명 확진자가 확 튀어가지고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상향됐고요. 3단계 해버리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이게 변경이 되고 나서 이제 1.5단계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지자체별로 또 단계 조정, 미세 조정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수도권 쪽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곳에서 이제 참여 인원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4제곱미터당 1명 정도로 그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4제곱미터당 1명 순이면은 우리도 사실은 이 녹음실에 1명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4제곱미터면은 이제 가로 세로 2m니까요. 그러니까 2m 거리두기를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 1명, 저 끝에 1명, 2명까지는 되겠다. 대각선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마스크를 잘 쓰도록 합시다, 우리도. 그리고 손도 잘 깨끗이 씻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지난주 방송을 마치고 온거님께서 팟빵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청취자 온고님의 질문인데 기정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아테네 펠로폰네소스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에서 결국 아테네가 지고 스파르타 이겼다. 얘기를 대충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스파르타가 이긴 거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애초에 그 그리스 로마사 자체를 우리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뤘다는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세계사 감독을 되게 좋아해갖고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페리클리스 황금 시대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 아테네의 전성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또 얘기니까. 제가 세계사 시간에 잠을 자서 그런 걸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좀 그 갑자기 마케도니아의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는. 그게 이제 그 사이 한 공백이 한 100년 가까이 있거든요. 그리고 100년의 얘기를 사실 빼먹은 거죠. 페리클레스 시대 이후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쟁에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어요. 정확한 연대까지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1차 때는 이제 그 아테네가 그 스파르타의 공격을 잘 막았습니다. 그때에 아테네를 그 이제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 페리클레스. 네. 예, 세계사 시간에 이제 많이 배우는 아테네 그 황금 시대를 열었던 이제 그 사람인데 그 아테네 그 스파르타는 전통적으로 육군이 강하고 아테네는 이제 해군이 강한데 육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성벽만 좀 굳게 지키고 수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함대를 끌고 가서 이제 후미를 치는 이제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1차 강화를 맺었고 그 다음에 좀 쉬다가 쭉 진행이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1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아테네에 역병이 돌았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죽었는데 그때 페리클레스도 역병에 걸려서 같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테네 이제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민주주의 그리스 민주주의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제 페리클레스 같이 아주 현명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현명한 지도자가 대중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서 이제 대중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면은 그거를 이제 같이 그 억셉트해서 따라가고 대중들이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이제 유도리 있게 이렇게 좀 조정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안 가게 이렇게 좀 일종은 좀 선동하기도 하고 일종은 좀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밀당을 되게 좀 잘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펠리포네소스 전쟁사 보면은 그 연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잘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옛날에 하셨던 그 지도자는 민중보다 반발짝 앞서 나가야 된다. 딱 그런 이제 스탠스를 맞추고 그런 거를 아주 좀 잘하셨는데 그 이후에 페리클레스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제 지도자로 떠올랐던 사람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니키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금 미국 대선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중을 그 원동력으로 자신의 그 원동력으로 삼아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대중 민주주의 쪽에 가까운 이제 지도자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엘리트들의 좀 이제 지도자적인 좀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직접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대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하고 이제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엘리트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사람이 니키아스고 그다음에 대중 그 직접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좀 알키비아데스인데 둘이가 계속 싸워요. 네. 예. 그 와중에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욕심을 자꾸 내기 시작합니다. 그 물욕, 재산욕 이런 거. 그래서 그 시칠리아를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좀 경제적 이득을 얻자 하는 생각을 아테네 시민들이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대중영합주의적으로 오케이 쳐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고 니키아스는 안 된다 그렇게 가면은 지금 스파르타하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함대를 빼서 이렇게 쳐들어갔다가 이게 큰일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갈라졌는데 아테네 시민들이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아규를 해서 막 토론하다가 결국은 이제 알키비아데스하고 니키아스가 같이 이제 시칠리아로 쳐들어가요. 네. 갔는데 여기서 이제 또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니키아스 쪽에서 알키비아데스를 그 제거를 하기 위해 갖고 약간의 이제 마타도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신상을 알키비아데스가 훼손했다 하는 혐의를 붙여가지고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거기서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환을 하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로 가면은 자기가 죽을 게 뻔하니까 적국인 스파르타로 가서 스파르타에 가서 이제 아테네를 지금 이렇게 쳐들어가면은 너가 먹을 수 있을 거다 해서 이제 팔아먹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이제 민주주의의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을 제대로 좀 이제 그 2차 펠리폰네스 전쟁에서는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스파르타가 그 아테네를 이제 그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통치를 못해요. 네. 왜냐하면 스파르타는 무력만 사실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뭐 다스릴 만한 뭐
그 문화의 힘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수준이라든지 지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막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스 전체가 좀 혼돈된 상태에서 이제 마케도니아가 갑자기 부상해서 이제 그리스 전체를 먹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네 아테네 이 길어서 이게 사실 내용이 그렇죠. 예, 예. 네, 나중에, 디테일하게 예, 뭐 들어갈 부분이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갈 건 있겠지만 없고요. 예. 네.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후원자 소개를 해드리고 일부 주간 이재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그린그린님, 골드문님, 내사랑 딱풀님, 소피아 1524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간 이재명으로 들어가 보죠. 본 이야기 앞서가지고 그 지난주에 사람들 이제 그 코로나19 경기도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사람들 단체로 이제 고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 계속 그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네네. 또 계속 백광현 총재한테 네, 뭐 그렇게 이제 예, 백광현 앵커한테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하죠. 네, 주로 이제 그 커뮤니티들 대상으로 왜냐하면 트위터는 특정하기 힘드니까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그쪽 관리자 쪽에다가 이제 뭐 수사 협조 요청하면, 요청하면 예. 신상 보내주니까 그렇게 커뮤니티 털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보니까 그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이제 그 상황을 꼬집으려고 아마도 이걸 찾으신 것 같은데 왜 정부에서 보면은 그 정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짜뉴스 그러니까 언론에 스틀린 보도 올라면 정정하는 그런 그 보도 자료를 네,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꽤 찾은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네. 경기도도 그걸 해요. 경기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거의 같은 형식으로. 네. 근데 그 트위터에 발췌된 것들을 보면은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들이 쓴 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캡처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경기도는 지금 개인 상대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띄우고 있어요. 그 저기 뭐 유저 이름 이렇게 모자이크 해놨지만 그 대충 보면 누군지 알거든요. 그렇죠. 일단 본인은 반드시 알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쉽게 알아챌 수 있게. 정부는 언론의 가짜 뉴스랑 싸우고 있는데 경기도는 뭐 언론에는 뭐 친구 위 풀어주니까 언론은 잘 써준다 이겁니까? 개인 상대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떻게 좀 뭐 경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제재를 하든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 고발당하는 분들도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거나 당원들인 경우가 많은데 자당 당원들 아니면 자당 당원 지지자들 상대로 그렇게 고발전 펼치는 정치인을 저는 유사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예.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습니다. 네.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재명 지사가 트위터에 이런 뉘앙스의 글을 쓴 적이 있죠. 예, 같은 진영의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는 엄단해야 된다. 이런 건 진영을 가리면서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시진핑이라든지 뭐 푸틴이라든지 이제 두테르테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독재자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부르는 뭔가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통적인 요소. 네, 그죠? 그게 이제 보면은 결국은 딱 두 가지거든요. 민주적인 선거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한다는 거거든요. 반대자의 입을 막는다. 예. 예. 그다음에 통용되는 방법으로 정적을 다 제거를 해버리죠. 예. 그 같은 맥락인 그러니까 거죠. 두테르테 같은 경우가 그런데 흔히들 보면 두테르테가 그 필리핀 범죄율을 낮췄다. 사회같이 다 뭐 마약 같은 거, 마약범 같은 거 깽단들 다 잡아 죽여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필리핀도 깽단이 출신 성분이 있어요. 이게 그 필리핀 소유는 귀족 그 지배계급들이랑 라인에 연결된 깽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도시에서 밑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깽들이 있거든요. 두테르테가 잡는 깽 조직은 다 그 밑바닥 깽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반군벌화돼 있는 그 귀족들이랑 라인이 다 있는 조직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요. 두테르테도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옛날 그 우리나라의 정치 깡패들 있을 때, 네, 정치 깡패들이죠. 근데 예.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 맺은 상태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적들이 될 만한 아니면 자기한테 반란의 그 씨앗이 될 만한 애들만 잡아 죽이고 있는데 뭐 그것만 갖고도 이제 범죄율 낮췄다고 일부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런 꼴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을 민주주의의 이제 선진국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 된 데는 저는 수정헌법 제1조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수정헌법 1조가 바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 규정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이제 그 프리스피치 프리덤 오브 스피치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언론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언론사한테 자유를 주는 이런 형태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프리스피치거든요. 말할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거든요.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언론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뭐 이제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하는데 예. 좀 더 확장하면은 뭐 익스프레션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예, 있겠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예, 자유를 예, 예. 말할 그렇게 수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요체인데 지금 이재명은 그 말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뺏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갖고 이거는 정말 반민주적인 행태예요. 이걸 보고 지식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뭐 지난 그 집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집회 몇 번 막았을 때 무슨 산성이나 이런 소리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얘기했던 사람들 그런 언론들 심지어 뭐 경향이나 한겨레까지 왜 이 이야기는 안 다루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 양반 노통 욕한 것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고발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재명이랑 이낙연이랑 뭐 누가 되든 상관없다 그랬죠. 이야기 여기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유시민 씨? 그 유시민 씨 말라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요새 이제 유시민 씨가 다시 알릴레오 북스라고 해갖고 네. 독서 모임. 독서에 하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책으로 잡은 게 뭐냐면은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네. 그 자유론은 사실 어떤 자유에 대한 얘기냐면은 프리덤 오브 스피치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강하게 억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입도 한번 뻥끗 안 한다는 거는 그 책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주에 그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다뤄보고 싶으셨나 보네요. 네, 그 알릴레오 북스 첫 번째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네. 거기 알릴레오 북스에 같이 공동 진행하는 조수진 변호사라고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100% 자유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밖으로 표현할 때는 그 표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전형적으로 그 책을 안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중심 골자와 완전히 100%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은 자기만 다 갖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검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생각의 자유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조수진 변호사한테는 그냥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 될 것 같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생각의 자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가 아니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앞에 사상가는 이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붙이나만 하죠. 예, 붙이나만 합니다. 사상은 검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린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가짜 뉴스니까 책임을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아니고 이재명 예. 쪽 사람들 이재명 본인이 한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할 때 그냥 억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갖다 붙이는 게 가짜 뉴스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단죄를 하는 거거든요. 권력자들이. 그 마치 노태우 때인가요? 노태우 대통령 때가 그 정의구현이었던가요? 예. 전두환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독재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유언비어 단속이었어요. 네. 연비어 단속 그렇고 뭐 언론 통폐합도 예. 그렇고 그 유언비어 단속,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회 안정을 해치는 자들을 감옥에 쳐놓고 했던 그거를 지금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재명이 가짜 뉴스를 엄단한다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금 입에 재갈을 물리고 괴롭히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심지어 알려진 것들을 보면 가짜 뉴스라고 할 것도 없어요. 네. 예. 이거는 사실 뭐 인용했거나 네. 기사를 인용했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한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재명 조폭설인데 그게 이제 뭐 사실 그 맥락을 따져보면은 이재명이 자기가 정말 깡패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도 깡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한 건데 그렇다고 해도 그 말이 남아 있으면은 그 말 가지고 너도 네가 깡패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고발을 걸었단 말이죠. 물론 아마 그런 건 모혐의로 풀려나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고발 안 당해본 사람들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체로 겁나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니까 그만큼 말하는데 위축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위축되고 하는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죠. 검열의 기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검열을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독재적인 행동을 하는데 다들 입 닫고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적당한 수준의 분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소개시켜드릴 뉴스는 11월 13일 서울신문 단독 인터뷰라고 붙어있는 기사입니다. 친문 극렬 지지층도 민주당의 일부일 뿐 모든 권력 가진 것 아니다. 이제 이재명 인터뷰 기사인데 대부분 내용은 사실 맨날 했던 얘기라 가지고 또 어떻게 다루기가 싫습니다. 뭐 기본소득 타령하고 뭐 기본주택 타령하고 기본대출 타령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는데 여기서 좀 웃길 뭐 이것도 맨날 했던 얘기긴 한데 기본 시리즈의 어떤 이제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게 과거의 선순환 구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자극시켜서 공급을 늘리는 선순환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거의 선순환 구조도 결국은 소비를 늘려서 공급을 선순환시키는 구조 아니에요? 그렇죠.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그만큼 구매력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뭐 이게 참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이해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그 이재명 지사식 기본 시리즈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이 말은 지금도 계속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예. 그렇겠죠. 이게 깨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걸 이제 어떤 그 처음에 최초의 자락으로 삼으려면은 좀 말을 다듬어서 만들든지 이 말 자체로만 하면 엄청 엉성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고용 창출이랑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못해요. 이거는 아마 그냥 했던 얘기 또 할 겁니다. 한심합니다. 예. 아무튼 이게 이런 류의 기사가 계속 네네.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고 아니면 어떤 때는 확 몰려서 나오고 그러는데 되게 물량으로 승부하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다 했던 얘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질문자들이 별 생각이 없어요. 뭔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쪽에서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터뷰 기사를 쭉 보면은. 질문지를 만들어 갖고 이런 걸 좀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너무 이제 그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내용이 항상 좀 보면은 똑같아요. 좀 좀 천편일률적이라고. 그냥 이제 물량만 많아가지고 네. 여기서도 대선 주자로 다루고 저기서 대선 주자로 다룬다라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인터뷰에서 질문 중에 하나가 거친 언사를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존재감이 미약할 때 존재를 인정받고자 과도한 표현들을 썼다. 근데 이제 2017년 대선 경선 때마다 나는 벼룩이었는데 벼룩은 튀어야 눈에 띄고 근데 지금은 이제 벼룩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송아지 정도로 체급이 커졌으니까 와 엄청 커졌다. 네, 그때 과거는 잊어달라라 잊어 주셔도 좋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뭐 요즘 이렇게 자신의 뭐 정책 행보, 정책 성과로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하죠. 근데 과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거를 청산을 해야지 뭐 잊어줄 수도 있겠죠. 제대로 뭐 사고 난 적 없고 인정한 적도 없잖아요. 자기가 한 짓들에 대해서. 근데 무슨 과거를 어떻게 잊으라는 건지 그냥 뭐 넘어가자는 거죠. 너무 뻔뻔하잖아요. 근데 답지 않습니까? 답긴 답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기사에서 좀 이제 웃기는 게 친문의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던져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친문의 이재명 지지한 지지도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런가? 하여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그 되게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게 그 이제 흔히 문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라고 저는 이제 문파를 정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일반 시민들이 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이제 단순하게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뭐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든지 좋은 정치를 해서 이제 그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든지 이런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을 아주 껄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특히 이재명은 많은 것 같아요. 요 이제 인터뷰에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예. 그런 점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친문들이 이제 지지도 올라간 것 아니다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는 뭐 친문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표명하는 곳이다. 이 나라가 누군가의 왕국이 아니다. 민주당은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다.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지시와 복종만 있는 조폭망 같은 조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시와 복종만 있는 조직은 왠지 좀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듣고 이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막 행동해서 이제 이재명을 해코지하는 이런 막 그 뭐 저기 이 트윗이나 이런 거를 막 쓰고 뭐 이런 형태로 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친문 지지자들이 군대가 아닌데 말이죠. 예, 군대는 옛날 그 송가역이라고 있었죠. 거기 뭐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진나라 시대 그렇죠. 때 그 뭐 예. 5명 대장 하나로 그다음에 10명 대장 하고 이렇게 제 계급도 있었잖아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니까 이게 상대편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저기 이 이재명 쪽에서 이제 권순욱 그 기자를 되게 이제 못마땅하고 어떻게든 이제 죽이려고 막 작정을 했던 게 아마 그 권순욱이라는 사람이 그 문파라는 이 조직을 이렇게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렇게 지령을 내리는 이제 그런 뭐 중간 보수쯤으로 생각해서 쟤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 이어서 이제 질문이 친문 극렬 지지자들을 이재명식으로 규정한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그들도 당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생각 중 하나의 비중이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그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당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도 편하다. 다만 과대 대표되는 측면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기자의 친문 극렬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악의적이죠. 이동영이 만드는 표현 아닙니까? 극문, 네. 예. 아마 홍위병 같은 소리 하고 싶었을 거예요. 대신. 근데 아까 앞서서는 이제 뭐 저기 친문 지지자들이라는 워딩에 대해서는 친문 민주당 전체를 뭐 친문으로 싸드는 게 모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극렬이라는 워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극렬함으로 따지면 송가역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럼요. 예. 비열함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그나마 조금 뭐 2017년에 비해서는 방식이 살짝 바뀐 것 같긴 한데 방식이 바뀐 것 같은데 좀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데 어디 갔겠습니까? 거지 같지요. 뭐 이번 주에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도 편하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쫓아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사라지면 좋겠다. 예. 제발 좀 이제 그 민주당에 지금 그 기간 당원으로 해가지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 한 달에 1,000원씩 2,000원씩 내고 막 당원 행세 주인 행세하면서 막 각종 선거에 막 이렇게 자기 반대편 쪽에 막 투표하고
그 이재명하고 친한 국회의원들 이제 그 예비 경선에서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아주 족치고 있죠. 예, 그런 일련의 일들이 제발 좀 없었으면 그 사람들 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지난 전당대회 때 그 권리당원 투표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지금 이낙연 현재 대표가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심과 민심이 일치되는 방향을 보였죠. 거기에 비추어서 그럼 얘기를 해주자면 이재명 지사님이랑 친한 분들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가 과대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기가 없어요. 그쪽이. 원래 뭐 자생력 없는 애들이 이재명 옆에 붙어가지고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비빌대고 있는데 원래 자기 개인기도 없고 그렇다고 이재명이 뛰어난 깃발이 되지도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아테네 얘기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엘리트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간의 이 좀 이런 대결 양상 이런 형태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기관 당원으로 해서 이게 뭐 한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이 뭐 80만 되나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당원 전체는 80만. 그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이 한 80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30만 명 정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한 이런 이득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진짜 이제 그 정치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좀 순수한 마음으로 갖고 들어온 일반 시민들이 있는데 그 시민들이 사실 이제 이 민주당이 주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의 전체가 그 시민들인데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원리인데 그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제 이재명은 좀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이제 일부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까내리려고 하는 거죠.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또 전문가 의견에 상당히 경청하고 예,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도 필요하지만 또 전문가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 쪽 지지자들은 더 직접 민주주의에 목말라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갖고 자기들끼리 이득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기들 근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지자 그룹도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핵심되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은 뭐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뭐 떡국을 얻어먹을 거 없겠습니까 사실. 그냥 그 사람들도 맞습니다. 정말 뭐 저기 기본소득 돼가지고 대동소상이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지지한다고 저는 봐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숫자가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적을 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을 자꾸 국민의 목소리로 착각을 하는 게 그게 아마 문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관찰이 안 될 때 우리 생각이 앞서갔다라는 걸 위안을 삼다 보면은 그게 선민의식으로 변질돼 버리거든요. 그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정신승리도 올바르게 잘해야 문제가 안 생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저번에 한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민주당이 입당을 하자 뭐 이렇게 해갖고 올렸다가 단계에 올렸다가 이제 막 개쪽을 먹고 그러니까 야 이낙연도 올렸는데 해가지고 급조했다가 또 뭐 걔가 만든 거였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피코질에 들어갔죠. 나 신상 털렸다. 벌써 털리게 뭘 털려? 그 양반은 너무 총체적으로 너무 허술해가지고 아니 뭐 가족이 털렸어, 나이가 털렸어. 처음에 뭐 이민재 봤을 때 짜증이 났었는데 사는 동네가 털렸어. 다 까대집해진 걸 보고 나니까 너무 허술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짜증도 안 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 자기 때는 공정 마인드를 합치고 이런 걸 했나. 참 짜친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지 같을 동자 뜻지자 해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민주당은 과거 그 김구 선생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쭉 이어져 오는 일련의 이제 그 중심적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사상이. 네. 그 사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정당이고 그래서 그 당에 모여 있는 그 저기 기관 당원들이 이제 그 다들 비슷한 생각을 사실 갖고 있는 거고
모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이재명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되게 민주당의 그동안 전통적으로 계승돼 왔던 그 생각에 비해서는 아주 좀 이 거리가 있고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민주당의 이 당원들이 나랑 그 이재명이랑 좀 코드를 안 맞춘다고 불편할 게 아니고 이재명 씨가 자신의 뜻과 맞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새로 당을 창당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니면은 당원들을 설득하면 되죠. 그렇죠. 예, 말로 설득하든지, 예, 그래야지 정상이죠. 고발로 겁주는 건 예, 아니죠. 예. 뭐가 됐든. 아가리를 닥쳐라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설득하는 거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진짜 좀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의당 가면은 자기 친구들 많잖아 사실. 그러게 말입니다. 기본소득과 기본 자산의 대결. 참 흥미로운데. 다음 기사는 이것도 뭐 단독 붙어 있네요. 또 싸게 팔면 판매량 폭증, 할인으로 버티는 지역 상품권이라고 이제 11월 12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야, 이거 우리가 참 오랫동안 아주 강조하던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기사로 나왔네요. 이제 11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내년에 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전국적으로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건 이제 18년에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제도가 150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18년에는 아마 1,000억 원대로 이제 시작했나 봐요. 엄청 적었죠. 예. 네. 2019년부터 이제 좀 급격하게 늘어나기 그런데 시작했고. 18년에 1,000억 원도 외국 해외 사례랑 비교하면 적은 게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아무튼 이제 정부 지원액도 이제 급격히 증가를 했고 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 상품권 국비 지원액은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1422% 폭증한 1조 522억 원이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처에서는 지역 상품권을 이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지자체에서 적용되는 할인율 및 기타 인센티브 수준과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거 우리가 맨날 했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1조 4천억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14조에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 1조 522억 원 정도. 예, 한 11%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걸 분해서 보면은 그 한 11% 중에서 그 한 뭐 5 내지 한 7% 정도는 이제 할인액으로 들어갈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코나이 쪽에 코나 수수료로 예, 수수료로 또 좀 네. 1, 2% 정도 빠질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각종 행정 비용이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 같은 걸로 이제 빠지는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그 1조 4천억, 1조 5천억이라고 말씀하셨죠? 1조 500억. 1조 522억. 아, 예. 1조 500억은 사실은 그냥 공중에서 분해되는 돈이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이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예. 있겠지만 별로 예. 그런 것 같지가 않으니까 예.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경기도는 올해 1월 3월 판매액이 3,232억 원이었는데 이제 할인율이 10%로 확대가 됐어요. 4월 달부터. 그때 4월 6월에는 7,102억 원. 그러니까 이제 1,4분기에 비해 가지고 2.19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판매액이.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서울은 같은 기간에 431억 원에서 2,047억 원으로 4.74배 폭증했다고 하는데 저는 요 숫자에는 그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예, 예. 원하는 네, 사람 그렇죠. 안에서 네. 그때 소진된 양이 상당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정책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지역 상품권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려면 상품권 사용에 다른 편익으로 자체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센티브 같은 걸 추가로 외부에서 재원을 끌어와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순환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지역 상품권이 이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재정을 투입해 할인율을 상향함으로써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 정확한 지적이죠. 그리고 이제 영내 소비 진작 효과 자체가 지자체의 규모와 재정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도 이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적경 지역에서 이제 경쟁 붙으면은 한쪽은 손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상품권 발행 자체가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하다. 뭐 이제 요 사례로 지금 요 근래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부산에 뭐였지? 통배전인가는 그 저희 부산 지역사랑 상품권인데 네. 그게 이제 캐시백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네. 근데 11월 17일부로 중단이 됐어요.
올해 돈 다 나가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더 이상 캐시백이 없어요. 예산을 다 사용했군요. 네. 내년 돼 다시 캐시백 준다는데 그리고 이거 저기 야권 일이 아닙니까 사실. 이거 일반 기업에서 이랬으면 이거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재정에 지방 재정으로 사실 피드백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선순환되면은 무슨 저기 부가가치세나 뭐 저기 근로소득세 같은 거를 좀 환급이 되돌아와 가지고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별로 그러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 1조 500억 원 정도 이제 예산이 내려가는데 그 예산이 내려가면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한 3천억 정도가 아마 되겠죠. 근데 그 3천억 정도면 그 지금 경기도가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 준공영제를 못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하는 거. 예. 그 서울에서 하는 형태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이 한 3천억 정도로 보거든요. 경기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딴 데 써서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지금 못 하는 거거든요. 지역 화폐해서 뭐 지역 상품권 해갖고 그렇게 텄돈 써서 공중에 날리느니 진짜 버스 준공영제 해서 경기도 시민들이 그 배차 간격 이렇게 20분 30분씩 추운데 막 떨면서 안 기다리게 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그때 이재명 지사가 버스를 안 타는 도민들을 위해서 예, 버스 타는 사람만 차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버스 이야기 뒤에 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 좀 나오죠. 예. 오늘 아이템이니까 뒤에 하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산 정책적에서 이제 결론을 내기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역 화폐를 통해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 수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주 훌륭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 이제 이 저기 예산 정책적에서 이제 해외 사례를 몇 가지를 들었어요.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게 영국의 비스톨 파운드, 독일 킨가우, 일본 아톰 이런 이제 해외 지역 상품권 사례 세 개를 들면서 이것들은 다 발행 주체가 비영리 민간 비영리 법인입니다. 뭐 정부나 지역 정부가 아니고 제공 정부가 아니고. 근데 이제 한국은 애향심 등에 의한 시민들의 자발적 수요가 아니라 상당 규모의 재정 투입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비스톨 파운드나 킹가오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 이 아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상인회 그 이런 조직에서 네, 안 그래도 예, 저도 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찾아봤는데 뭐 저희 비스톨 파운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학생들 교육 차려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는데 지금 발행된 규모가 1,000만 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영국 전국적으로. 상당한 규모네요. 1,000만 유로면은 한 150억 정도 될 텐데. 우리는 시작할 때 1,000억이었잖아요. 그 규모가 150억. 네. 성공한 사례인데 150억 정도 규모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되게 소규모죠. 근데 여기는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걸로 뭐 월급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네네. 뭐 독일 킹가오도 규모는 비슷하고 일본 아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의 와세다 타카다노 바바 지역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타카다노 바바라는 지역이 그 일본 만화 캐릭터 아톰 있지 않습니까? 네. 아톰이 그 극중에서 만들어진 지역이 그 타카다노 바바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마스코트 같은 그런 존재라 가지고 아톰을 이제 끌어다가 만든 건데 2004년에 처음 발행해가지고 2009년부터는 일본 전국에 유통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지금 연간 2천만 엔 정도 네.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2천만 엔이면 얼마죠? 20억? 20억? 20억 정도죠. 예, 20억 정도죠. 20억 그러니까 이것도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예,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 규모가 얼마 안 되고 우리는 근데 시작부터 1,000억을 때려 박았으니 세금으로 박으니까 너무 통 크게 넣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연결되는 기사로 11월 13일 연합 기사인데 경기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실적 저조 목표의 29%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추석 전후에 해가지고 인센티브 되게 세게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었죠. 주면서 이제 뭐 저기 기간 한정으로 판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한 29% 정도면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인센티브. 그런데 이 인센티브가 사면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20만 원어치를 기간 내에 소비를 하면 이제 얼마만큼 또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지역 상품권 판매량 자체는 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홍보에 낚여가지고 저 추가로 더 준다 그러고 혹해가지고 샀는데 했는데 20만 원을 더 네.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상 사가지고 기간 내에 다 소진을 못한 거예요. 그만큼 그걸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 20만 원 이상 충전해야지 일단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거 아니었을까요? 충전해서 1차적으로 들어오고 소진하면 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매달 16일인가에 이제 이걸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17일, 10월 17일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달이 끝인데 지금 29%밖에 소진을 못 해가지고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고 하긴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낚인 데 반해서 실제로 지역 상품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 조세현 보고서에서 말한 소비자 후생.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결국은 마땅한 쓸 사용처를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개인들의 소비가 실제로 그렇게 막 활발하게 아직 이루어질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기도 한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적으로 지역사랑 지역 화폐가 아니고 지역사랑 상품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화폐는 쓰는데 제한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디 쓰든 다 통용돼야 화폐고 특정한 그 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끔 그 용도가 제한된 게 상품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명칭이 맞는 거고 자꾸 지역화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최소한 이제 지역화폐 소리하면은 대통령한테 반항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대통령님께 아니 그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갖고 자꾸 지역화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사실 그게 가짜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가짜 뉴스 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콩밥을 매겨야 되지 않나? 예. 대통령님한테 혼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뉴스는 한국경제 11월 14일자 뉴스입니다. 정치 TMI라는 코너인데 친문과 관계 복원 어려운 이재명 탈당설까지 나오는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뭐 당내 민주당 내 일각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당내 경선 통과가 어렵다. 대권 잡으려면 탈당해야 된다. 민주당 정신하고 안 맞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친문과의 악연의 가장 큰 이유로 든 게 해경군 김 씨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각종 송사에 그들의 이제 송사에 휘말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재명이 스스로 이제 자기를 향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런 것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 기사가 꽤 디테일합니다. 이제 그 동안의 타임라인을 잘 따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막 자기가 정치 검찰의 탄압을 받은 것처럼 막 포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하기를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당심을 끌어안기 위해 가지고 지금의 행보에서 180도 전환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의 기반 중에 하나는 반문이기 때문에 당심을 끌어안겠다고 턴을 해버리면은 지금 당장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딜레마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재명이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상당히 뭐 정확하게 본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지 기반이 이거는 이제 지지 기반이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지 기반은 민주당은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탈당하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석. 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은. 이재명이 미쳤다고 탈당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멍청이는 아닐 거예요. 근데 좀 멍청이였으면 좋겠는데. 그 나중에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그 대통령 그 예비 후보를 네. 할 테니까 네. 하다가 자기가 좀 불리하면 제 생각에는 이재명은 나가갖고 뭐 제3 세력을 규합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서 새로 당을 꾸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기가 그 대통령 후보가 안 될 게 확실해지면 그러면 나가가지고 나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작업을 할 인간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그 브레인 노릇하는 스피커들이 그걸 엄청 받을 거예요. 일단 뭐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최근에 또 기사에 나온 양정철 씨가 생각나네요. 잽싸게 뛰어가서 말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이 되면 이재명은 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경선 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든지 일단 이제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할 거고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잘 안 되면 그러면은 뛰쳐나가서 뭔가 다른 살궁리를 모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안 되면 4년 뒤에도 역시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기정님의 생각과는 다른 예. 이제 그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아, 예. 기사에 나오는 예. 이제 예. 기사에 나오는 분석인데 예. 황태순 정치평론가라고 제가 TV를 안 봐서 그런데 이 사람 황태순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아직도 예. 살아있군요. 예. 예. 황태순 씨가 잠깐 제가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거기 김종필 쪽 사람이에요. 나이 되게 많고. 아무튼 이제 이 양반이 얘기를 하기를 예. 호남 당원들은 굉장히 영리하다. 음. 그들은 영남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서 더 유리할 거라는 걸 안다. 만약 이낙연 대표로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재명 지사로 돌아설 거다. 친문도 마찬가지다. 야당의 정권을 넘기는 것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데 이건 그야말로 그건 네 생각이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밖에 답을 못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JP 사람이거든요. 네. 그 80년대, 90년대씩 지금 정치 문법 아닙니까? JP 사람이면 일단 할배 아닙니까? 할배죠. 할배당이 나이 많다니까. 나이 많고 굉장히 종편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오셨던 분이에요. 보수 쪽인데 원래 그 사람이 이제 MBN 쪽에 보수 패널로 많이 나왔는데 그랬었죠. 그 박근혜 탄핵하는 그 무렵에 이제 박근혜가 탄핵되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는 식으로 그다음에 그 박근혜 탄핵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때 이제 그 저 시위가 200만 명, 300만 명 더 많이 왔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MC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지했구나. 아니 어떤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가서 봤다. 내 눈으로 봤어요. 이랬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 그분이구나. 사람이. 할배 그냥 그 저기 정치평론가 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감각이. 유튜브 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 큽니다. 예. 황태순 TV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구독자 뭐 10배 될지도 구독자 훨씬 많겠죠 당연히. 하지만 감각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황태순 씨가 얘기한 그 잠깐 이제 거기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역학관계 당원들 말고 이제 의원들이나 좀 이제 상층부의 역학관계를 보면은 그 얘기하듯이 이낙연 쪽을 이제 좀 이렇게 추대하려고 하는 이제 좀 그런 일련의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쪽을 위주로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그쪽에서 이제 김경수를 대권 주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이번에 그 2심에서 재판 결과가 어그러지면서 좀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에 처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무리가 있고 크게 보면은 세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대충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이네요. 그 이제 그 얘기도 그런 거고요. 예. 뭐 아무튼 예. 그냥 그건 네 생각이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이제 황태순 평론가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예. 별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지 뭐 여기 그냥 확 반론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별로. 그냥 이 양반도 잘 살고 계시네요. 표현의 자유를 만큼 누리시면서. 네. 하지만 유튜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텔레비전 나오지 말고. 자 다음 기사가 이제 그 이번 주 좀 핫했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한 2주 정도 되게 핫했죠. 11월 6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배차 간격 줄이랬더니 웬 쉼터 9억짜리 사장 뻘찜 라운지. 이걸 사실 저희가 좀 빨리 물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좀 감이 없어가지고 이게 사실 제가 빨리 소개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그 초기에 이게 여기가 초기에 나왔을 때 우리도 알고 있었단 말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봤으니까. 여기가 이제 저 그 담배 피는 곳입니다. 그 딱 골목이거든요. 근데 그게 9억이나 들여갖고 만들었어요? 책정 예산이 일단 9억이고요. 예. 그 중에서 뭐 이제 뭐 설치비 같은 거 들어갔을 거고 임대료. 그게 뭐 있어 그거? 원래 책정된 예산은 21.5억인데 21억 5천이나 된다고 그게? 네네. 근데 이제 그걸 1층에다가 이제 이 라운지를 설치했을 때 기준이라고 합니다. 3, 4층으로 옮기면서 9억 뭐 좀 더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우리가 좀 빨리 물었으면 나름 특정 하나 잡을 수 있었는데 감각이 부족해요. 특정 시기나요. 뭐 하여튼 저도 맨날 담배 피면서 아이고 이 한심한 거 누가 만들었나 한숨만 쉬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뭔가 아이템 될 만한 게 없나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네. 우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녹음실 바로 옆에 있는 데라 가지고 여기가 정말로 그렇죠. 저희가 지하철역
5번 출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4번 출구 앞에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운영이 한 달째 됐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은 4일, 그러니까 11월 4일, 5일 인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경기도민 15명은 들어본 적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수원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닌다는 20대 여성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아침에 보통 이렇죠. 사당역 특히 심하죠. 앉아서 가야 하는데 굳이 줄을 서지 않고 저기를 이용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뭐 일반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서울과 수원을 매일 오간다는 직장인 구모 씨는 배차 간격이 짧아서 들어갈 시간도 없다. 줄 서지 않으면 앉아갈 수도 없고 차도 탈 수 없는데 3층까지 왜 가냐. 이용해본 적도 이용할 생각도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인터뷰가 나왔고 그다음에 15명은 뭐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광역버스에서 그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계속 광고 방송에 나온다고 하고 OBS하고 경기방송 GTV가 아마 광역버스에도 나간 송출되는 그 방송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이용자 인터뷰가 나왔어요. 실제로 뉴스 기사 형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두 군데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하는데 인터뷰가 동일합니다. 두 군데 방송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주장 냄새가 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밝혀진 게 이건 이제 실명을 밝혀도 되는 게 기사에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실명이 뜨기 때문에 이제 이현영이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20대 여자분인데 마스크 쓰고 있긴 한데 딱 봐도 옷 미인상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 양반은 이제 인터뷰 끝나고 나가지고 그 자기 인스타그램에 그걸 올린 거예요. 경기도청이랑 무슨 언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무슨 언니 인맥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 양반이 경력이 미스 그랜드 코리아 2200 그러니까 2020 우승자예요. 2020년. 미인이겠네요. 미스 그랜드 코리아. 미스 그랜드 코리아 또 예. 뭐야? 그리고 미스 코리아보다 한 등급 더 높은 건가 보네. 아니 이게 이분이 언젠가 그 여기 미스 그랜드 코리아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본인. 아 본인? 예. 인터뷰하는 본인. 그리고 저기 무슨 어디 어느 학교들은 한양대는 연령과다. 연령과 재학 중이고. 연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형적인 연기잖아요.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뭐 하는 데인가 하고 보니까 미스 그랜드 코리아 앤 DMZ 세계 평화 홍보대사 선발대회라고 합니다. DMZ 세계 평화니까 왠지 경기도에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당연히 경기도에서 하겠네. 뭐 하겠네. 주관이 경기도라는 얘기는 없고 뭐 기업기에 있고 그렇긴 합니다 실제로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 하니까 갑자기 그 신촌에 그 그랜드 백화점이 생각나네. 그것이 예. 되게 뜬금포입니다. 그런 멘트 치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 퀄리 떨어지는 멘트야. 그런 거 왜 대체 갑자기. 아니 거기서 혹시 후원해가지고 한 건가 싶어서 가지. 아니, 세상에 그랜드 들어간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랜드 백화점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랜드 들어간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분 한 분도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성함이 임병양 씨예요. 좀 특이하죠. 이것도 이제 SNS 여러분들이 찾아내셨는데 경기도 자원봉사 홍보 기자입니다. 심하네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요 신문 기사로 다시 돌아오면은 취재한 5일 이날 오후 5시에 라운지 이용객이 2명 있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하루 이용객은 50에서 100명 수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러시아웃 때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시간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이제 좀 일찍 나와서 거기를 좀 취재를 해볼까 했는데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녹음 시간에 딱 맞춰 나와가지고 취재를 못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그러니까 운영 시간을 따졌을 때 48석 구멍에 해당 공간을 시간당 5명 내지 9명 이용하는 셈이다. 그러는데 뭐 수유실도 있는데 이용하는 걸 본 적은 없다. 뭐 그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인터넷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데 5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용 후기는 단 2개, 블로그 실방문 후기는 3개 정도다. 반응은 시설이 깔끔하다는 쪽과 홍보 실정용으로 만든 것 같다는 쪽으로 엇갈렸다. 이거 트위터 뒤지면 반응 수 몇백 개 나왔을 텐데 돈 낭비한다는 트윗이. 네. 인스타를 뒤져가지고 좀 감이 부족해 이 기자가. 어제 뭐 비판 쪽에서는 예산 낭비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효율성 있게 운영돼야 된다. 세금이 자기들 돈 안 내려고 막 쓴다. 뭐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고,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내부 시설이 좋아 마음 편하게 버스를 기다렸다. 공들여 운영하는 느낌을 받아 주었다라는 이용객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트위터에서
제가 팔로우하는 그쪽 그룹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까고 있죠. 아니 사당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이용을 안 해도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이용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수원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네.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제가 한 6년 넘게 이 사당역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절대 이 라운지가 이용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저는 차라리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노숙인들 쉘터로 활용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취지니까. 다만 경기도 서울에 노숙인 쉘터를 운영하는 게 좀 웃겨서 그렇지. 그리고 이 라운지가 지금 3, 4층 두 개 층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어저께 정치 신세계 말로는 이 라운지가 남녀 구분입니다. 남녀 구분입니까? 네, 3층은 남자, 4층은 여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규모가 이게 여기 나와 있네요. 48석 규모 해당 공간이잖아요. 48석이면은 버스 한 차예요. 그렇네. 근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버스 한 차에 다 못 들어가니까는 100명, 200명씩 그것도 노선 하나입니다. 예. 많이 몰리는 게 그런 노선이 하나 있고 그거의 한 절반 정도 한 100명씩 줄 서는 출퇴근 시간에 그런 노선이 두세 개가 더 있어요. 이 라운지 어떻게 씁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라운지 관계자는 네. 뭐 만남의 장소로서 활용하는 등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될 것이고 날이 추워지면 이용객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거이면 오아시스 진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요 라운지가 오픈되기 전에 구인 광고가 난 걸 누가 이제 캡처를 뜨셨더라고요. 네네. 보면은 이제 근무 기간이 9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2개월 단기 계약직입니다. 이게. 그리고 11월까지 연장 가능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올 12월까지는 일단 운영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대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주 6일, 그다음에 주말은 주 6일인데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근무하고, 주말은 일요일, 토요일 둘 중에 하루 골라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형식이고, 평일 2교대에서 10시에서 7시까지 한 팀, 그다음에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팀. 평일은 이제 이렇게 두 팀이 들어가고 주말은 1시에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 인원은 팀장 1명에 팀원 3명. 그다음에 월급은 팀장이 월 322만 원, 팀원이 276만 원. 이건 이제 그 주말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연차에다가 4대 보험 적용되고.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안 잡고 그냥 일단 질러보자는 식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벤트성으로 잠시 해보고 욕 먹으면 바로 빠지려고 한 건지 좀 애매합니다. 일단 2021년 예산에 도의회에서 이거 운영 자체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최대 연장 12월까지 잡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이제 반응 좋으면 이제 그 연장 그렇죠. 명분이 서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면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전국의 라운지가 생기겠죠. 자 이제 요거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는 한 가지 소식을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우등 그 지금 광역버스의 상위 개념으로 우등 광역버스를 새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50원 올라가지고 3,050원이고 그다음에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전용 앱을 다운받아서 예약을 하고 이제 타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체를 황금색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그 이달 말까지 총 6개 노선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수원 같으면은 3,000원 주고 탈 것 같으면은 예약해서 타야 되는 차 같으면은 아싸리 기차 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가는 게 가까우신 분들은 새마을호 타시는 게 무궁화호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 40분 걸리거든요. 수원역에서요. 수원역까지는 좀 무리하면 KTX 타도 7,000원, 10,000원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수원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가 아마 없을 거고요. KTX 수원역은 저기구나. 영등포역이구나. KTX 굳이 안 타도 뭐 네. 일반 뭐 새마을 타도 빨리 가겠지. 어차피 그게 30분이면 갑니다. 중간중간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시간 차이가 굳이 별로 안 날 거거든요. 새마을호 정도면은 사실 적당하거든요. 이게 비둘기 타도 뭐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비둘기는 일단 안 지나갑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이 프리미엄 버스가 저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지 좀 일단 의심스럽고 아침에 러시아워 때 이렇게 출퇴근할 때 이 차 예약해놓고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탈 거면 저 같으면 기차 탈 거라니까요. 진짜. 아니 그리고 예약제 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해서 몇 대나 도입할 겁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예. 이 애초에 여기 그 사당역에 라운지를 만들었을 때 경기도청에서 이제 변명하기를
그 노선을 늘리면 아침에 안 그래도 차 막히는데 감당이 안 된다. 네, 이 경기도 그 사실은 얘기를 이렇습니다에 나온 얘기죠. 네. 사당역의 병목 현상 때문에 네. 증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프리미엄 버스는 어떻게 아니, 만들었대? 일단 이 버스 준공영제 실패하면서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그때 그 전에 지금보다 많은 버스가 다니고 있었고요. 사당역은 항상 병목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당역 기점으로 동서로 이제 뚫리는 터널 구간도 이제 길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수교차로까지만 오던 버스 중앙 차선은 사당역까지 연장을 시켜가지고 대중교통 버스는 좀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해결을 한 상태거든요. 이것 때문에 증차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감차된 요인 자체가 사당역의 병목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협상을 지가 못해서 예산은 그러는 이상한데 자기 그 치적을 쌓는 이런 예산을 쓰니까 그 돈이 부족해갖고 지금 그런 사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기본소득 박람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어디죠? 그 뉴욕 포스트인가 뭐 미국 신문에다가 기본소득 이런 거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싣고 그런 데다가 네. 돈을 커피로 자꾸 쓰니까 이런데 진짜 써야 될 때 돈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이게 지금 이런 유의 말도 안 되는 전시 행정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꼭 필요한 뭐 지하철 배차 간격이 늘어진다든지 서울 시내 버스 배차 간격이 늘어진다든지 이래가지고 막 뭐 그런 상황에서 딱 타보면은 그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도 막 치적 자랑, 경기도가 아니지 이재명 치적 막 자랑하는 막 이런 거 보고 막 그런 사회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해서 야 이게 뭐 이거 나라가 뭐 이거 뭐 북한도 아니고 뭐 이따구냐 이런 거를 막 높은 힘을 삼아가지고 내부에 올리면 댓글 달면 바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감옥 가고 이런 사회 아닙니까? 저는 뭐 사이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벌금 낼 돈 없어가지고 저기 몇 개월 구류 사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실은 뭐야 그 이재명 박근혜 같은 경우도 이재명도 뭐 지새끼하고 박근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댓글 막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은 막 지라고 놀리고 박근혜 닥근혜 이래가지고 막 지명박 닥근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댓글 써도 그때도 이거 뭐 불려가갖고 뭐 이렇게 조사받고 안 그랬거든요. 인터넷은 안 그랬죠. 예. 근데 이재명 되면 끌려갈 것 같아. 조사받을 것 같아요. 해경궁이 금지가 되고 예, 해경궁 이제 못 쓰는 거지 우리는. 네, 그러면 주간 이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오늘도 알차게 많이 준비해 주셨군요. 이건 사실 매주 많죠. 이재명 참 말 많이 하는 것 같아. 사실 이거 주간 이재명만 가지고 3시간 다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했던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저도 괴롭고 듣는 분들도 괴로울 거기 때문에 최대한 했던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